예, 무조건 헌법입니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헌법.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국회 입법조사처장 지내신 분이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헌법 말고 뭐를 더 고려할 가치가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저러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일부에서 아주 속이 터져서 지금도 좀 진정이 안 되는데 교수님 보니까 조금 진정은 되려고 그러고 저보다 원래 더 잘 못 참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정말 오늘 정말 참기 힘드네요. 아직도 발표를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발표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따 짚어보긴 봅시다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얼추 이제 평이라고 소위 말해서 8명의 현재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가는 거의 다 이제 마친 것 같아요. 추측컨대 어제부로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오후는 또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도 이 시기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 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분께서 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의 탄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과 헌정의 안전과 수호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람들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임명을 한 대통령에 대한 운명을 신분을 결정하는 것을 더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빨리 가려고 했으나 이번에 조금 우리들이 좀 너무나 좀 성급하게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에 참여를 했거든요. 마치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징계라는 것은 어떤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결정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판단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법비라고 이야기도 하고 법추라고 법 미꾸라지라도 이야기도 하고 법 기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형사 이 절차를 그 대하는 듯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8명이 처음에는 6명이 출발했잖아요. 8명의 숫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자. 그 시점까지 좀 끌고 왔었고 또 그 절차는 종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무총리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시일이 좀 연기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평의는 저는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평결이 남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평의의 결과를 갖다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구 하나하나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흔히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끌고 온 게 아니냐 찬반론 이거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지금 쏟아졌던 이야기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 결정문이 한 89페이지 정확하게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한 61페이지인가 됐었어요. 이번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하나하나가 군소리 없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견이 나오냐면 인용하냐 기각하냐 이런 이견이 아니라 이 조항을 근거로 삼을 거냐 안 할 것이냐. 만약 안 삼은다면 나 보충 의견 넣어달라.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민주당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기갈기한 그 대한민국의 정치랑 대한민국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죠. 분열됐고 이것을 봉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현재 인용 결정인데 지금 날짜가 이렇게 차일피일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지 행여라도
물론 그 당일날 선고문을 읽게 되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문을 그 요지를 읽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주문을 마지막에 하니까 예.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이번엔 더 불안할 거예요. 한 20, 30분간 이제 이 주문을 읽어갈 것이나 이 선거 요지를 그리고 한 마지막 중 가서 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몇 시 몇 분입니다 하고 이제 주문을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부로 신분이 바뀌니까 발생하니까.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이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뭐 개인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를 쳐다보면 엉망이잖아요. 최근에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에서도 마저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해버려요. 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어떤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는 날인데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것, 저도 답답하고 아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착착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워낙에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저보다는 더 훨씬 느긋한 성격이신데 그 좀 저 말을 들으셔도 될 거예요. 아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뭐하러 있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가 파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즘 갑자기 각하란 말도 예. 나오기 시작한데요. 일단 기각이라는 말은 우리는 5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일부러 좀 이게 뭐 오늘 제목이 무조건 헌법. 예. 그래서 헌법적인 이야기도 좀 차분차분하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선포를 했다고 누구든지 그때 인정했어요. 그 순간 예. 모든 사람들이 각종 이 동영상을 보고 또 포고령도 보면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다. 불법 계엄이다.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아닌데 왜 하냐. 또 그것도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도 국무총리 지금 전 국무총리입니까? 하여튼 직무가 정지됐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도 위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회에 군을 동원시키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동원된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행여라도 그것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문제 있는가 점검하러 갔다라는 변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사실은 어쩌면 윤석열 그 탄핵을 앞두고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문과 선거 요지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걸 아마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용된단 말이죠. 인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아니 기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기각이 안 될 수가 기각이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예. 없다. 그래서 인용이 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각하예요. 이건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잘못 넘겨진 거다. 이건 뭐냐면 기각이란 논리를 이제 펴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하나하나가 그중에 하나만 걸쳐 있어도 이것은 인용이 되는 것인데 기각의 어떤 논리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3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국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법률가들이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각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기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처음에는 기각이 그 의결이 안 됐는데 일주일 후에 또 된 것은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냐. 뭐 이렇게 절차로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각하되는 거예요. 고소권이 없는 국회가 아닌 이상한 기관에서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한 거예요. 대통령 탄핵시켜달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인 대통령이라든가 등 그런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굳이 재판에 필요가 없다. 그럴 때 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윤석열 피소추인 충분히 자기 변론을 했죠. 나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양해도 구하고. 그건 막 2달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했던 거 없던 걸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쪽 그 선수들이 그쪽 진영에서 그쪽 부대에서 어떤 슬로건을 쓰기 좋은 용어겠죠. 덜 얼토당토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시간 끌어왔다. 즉 그러면서 이제 극기하는 마지막에 뭐 합니까? 헌법재판소를 또 부정했잖아요. 분리하니까.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하나하나를 아전인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특히 야권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한 것은 심리적 불안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상태로 나갔을 때 대외적인 국가의 이미지 손상은 이미 망가졌지만 우리 지금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내상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퇴치가 가능할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향후 중요한 숙제죠. 근데 그게 더 좀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 각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바위처럼 강물처럼님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뭐 헌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밖으로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건 사실 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럴싸하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한 놈이 있다. 이 놈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딴지를 거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 파면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전원일치 판결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저는 뭐 기각 둘 각하 하나 뭐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놈도 있을 수는 있겠다. 하도 지금 뭐 법기술자한테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8분의 재판관하고 또 연구관하고는 가급적인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또 하는 것도 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밝히기는 그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직전에 재판관을 지냈거나 또 헌법재판관을 했던 분들, 연구관을 했던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진행되는 특히 탄핵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른 그 여타 공직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사정을 따져서 형량을 따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OX 문제예요. 인용하냐, 안 하느냐. 라고 하면 어떤 것은 뭐 몇 대 몇 있지만은 탄핵 인용은 6명이란 말이죠. 3분의 2, 9명의 3분의 2, 6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OX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마치 8명이 있으니까 4대 4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어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방금 그 앵커께서 한 이야기가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 좀 반대 내지는 특히 중대성, 이건 위법한 건 분명하지만 중대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자는 게 한 명이고 7명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평이 시작할 때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력한 추측이에요. 예측이고. 저도 어떤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이제 빼기로 하고 생략하기로 하고 그럴 때 이제 한 명이 남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6대 2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왕지사 8대 0으로 갈 수 있는가 더 토론을 하자. 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토론 아닙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슷비슷 했는데 뭐 6대 1이 됐다가 7대 1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만장일치로 가는 것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시간이 끌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는 맞는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기각이 둘이고 뭐 각하가 하나고 이런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딱 15글자로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할 때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청구의
이는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게 딱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건 헌법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 담화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 그 사건 때 최대한 임무를 안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보이지 않았느냐,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이런 게 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파면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워낙에 국민들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사회 보십시오. 불법 개헌을 했고 국회를 군동을 시켰고 포고령을 이론은 뭡니까? 모든 정치를 금한다. 모든 경찰도 금지한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선관위. 자, 우리는 선관위 문제를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데 헌법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건 뭐 아주 사전에 딱 점령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쪽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건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고 다른 게 없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신음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법조인과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피소추인이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조다라고까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말을 한다는 뜻 정도가 아니고 모든 헌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기초조사를 전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 근거까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징계 절차입니다. 이 징계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할 거냐. 징계란 것은 국민들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끌어졌다는 것보다도 갑자기 구속 취소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또 어떻게 또 그런 판사가 나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축구를 할 때 저 선수가 반칙을 심하게 했다. 그러면 주심이 퇴장 내지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 선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거 혹시 따질 것이 있나라는 보조 주심은 아닙니다. 그냥 선심이 보다가 그냥 갑자기 누구 선수 퇴장시켜버리고 페널티키 줘버리고 막 해서 본질을 흐려버린 상황이 올 뻔했어요. 만약에 형사 절차였다면. 그러나 헌재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의미 없지만 지금 우리가 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탄핵을 이 반대한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저항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모든 혼란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제대로 정리돼야 되겠다는 걸 깨어난 시민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수소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글쎄요 8년 전만 해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했고 국회의원의 어떤 그 위치 또 국민에 대한 자기들의 임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험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각하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뭐 심지어는 각하가 그런 각하가 아니고 대통령 각하로 이야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 어지러운 것들이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못하게 된 역할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건 현실적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탄핵 반대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정말 재판관 한 명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원 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 선고가 반드시 전원 일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6인 이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탄핵 반대 세력들이 만약에 전원 일치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요 하고 뒤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원 일치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 한 명 그냥 반대하고 7대1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올처럼 이런 단서를 좀 쓴 편은 아닌데 화법이 이 말은 꼭 붙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측컨대는 7대1과 6대2의 어떤 갈등과
토론, 경론이 아니라 많은 지금 이 소추 사안도 말이 5가지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보면은 소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지금 우리 짐작컨대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담아가지고 소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용이 사실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성향이 약간 다르고 갖고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각 행위, 각 법률적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일종의 평가, 국민에게 제대로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기타 등등, 또 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라든가 그걸 하나씩 찾아내는 데 있어서 서로 성향이 똑같다 할지라도 8명의 그 재판관이 평의가 사실 들어간 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6명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만장일치, 여기서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보수 진보의 차이라고 보는데 법리에 있어서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 정도 갖고 파면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사람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중대성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논리를 하나씩 봉합해 가는 과정에서 평의의 하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헌법재판관 8명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쉽게 8대 0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 어떤 장치가 있냐면 소수 의견 내지는 별도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선고 요지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저는 늦춰졌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7대1 내지는 6대1로는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6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이제 하도 너무 늦어져서. 그런데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저런 놈 헌법재판소 계속 둬야 되나 막 이런 마음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탄핵하면서 야, 참 2번이나 겪네? 이제는 끝이겠지 했는데 또 윤석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헌법재판소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근본 바탕을 헌법재판소에 지금 지연된 행위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제도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돌이켜 보면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여야 의원이 합의를 봐서라는 의미부여를 했어요. 그 뜻은 전문가들이 이제 빠진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미국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법원, 소위 수프림 코트,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이 최종 심의입니다. 무엇이든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독일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갑자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져올 때 처음에는 어떤 이제 갈등이 있었냐면 그러면 재판의 마지막은 어디냐? 대법원이 최종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이라는 뜻이냐? 라는 것 갖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가고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거기에 물망이 안 오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헌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또 가 있고 그리고 보통 헌법재판소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위법의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도 넘쳐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인 사람이 탄핵받은 게 처음입니다, 지금.
엄연히 지금 구속됐다고 누가 아까 탈옥이라고 이야기했다마는 하여튼에 구속돼서 지금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 있을 뿐이지 엄연한 현행범에 체포됐었고 지금 피의자이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보통 그런 법률심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 연방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같이 헌법재판소에 관여된 사람들의 신분이 꼭 재판관 출신이 아니에요. 정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 미국으로 가보십시오. 미국은 최종적으로 어디 합니까? 대법원. 의회에서 합니다. 예.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사원, 상원. 그리고 헌법재 탄핵에 들어간 것은 독일은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탄핵 의결이 상원까지 가서 결정이 되면 대법원 가지 않고 끝납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그전에 닉슨도 탈핵을 안 받았어요. 그랬죠. 가기 전에 사임을 했으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임할 테니까 예. 의안을 올리지 말아라. 예. 라는 경우. 또 그다음에 누구 힐러리.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니고 클린턴. 클린턴. 빌 클린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탄핵 소추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특별감사가 임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왜 그러면 그게 있느냐. 독일은 이제 나치 경험을 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 나오면 안 된다. 뭐 히틀러는 물론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위헌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어디서 할 것이냐. 마땅한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정치인끼리.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탄핵의 최종심을 헌법재판소로 다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 우리가 198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올 때 논리적인 거나 상황이 그냥 좀 약간 어정쩡성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때문에 법이란 것이 요즘에서 야당의 입김이 세졌지 여당과 대통령이 알아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 위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없는 자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자 그러면 없는 자가 더 힘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평등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다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들의 모든 걸 대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고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근데 처우 받을 길이 없어요. 보니까 법이 잘못돼 있어 내가 배견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이 법이 좀 헌법이 위반됩니다. 평등한다 그러는데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누가 우위냐가 이제 서서히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의 기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구성이 대통령이 3명,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국회에서 2명, 대법원장이 3명. 이건 각각 성향이 다른 쪽에서 보내달라는 거죠. 국회가 3명. 국회 3명. 예.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2명, 예. 소수당이 하나. 그래서 총 9명이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왜 그럼 그렇게 구성했느냐. 만약에 대법원 같이 재판을 하는 곳에서 당별로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기능과 역할만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도 동원해서 이제 판단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인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는 파면을 무난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놓고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8년 만에 윤석열이 다시 탄생한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면 또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나마 이런 탄핵 절차마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또 하나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기능에서 제가 봐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면 만장일치로 끝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잡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쉽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제를 따로 하고 또 하나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의 결정을 내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까? 탄핵 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네.
만약에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 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무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탄핵을 해버리면 다수당과 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다수당이라고 칩시다.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삐끗해가지고 국회에서 잠시 탄핵을 했다고 쳐요. 그럴 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랬는데 헌재로 갔는데 다시 또 돌아가지고 그냥 뭐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잠깐 판단 잘못해가지고 저 대통령 탄핵 심판했는데 저는 다시 살려줘야 되겠네 하고 만약에 탄핵 심판 저 헌법재판관 한 절반 정도 탄핵해버리면 못 열릴 거 아닙니까? 6인도 못 채우고 그러면은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주 극단적인 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극단적인데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왜 룰을 만듭니까? 행여라도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룰인데 그거를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법을 만들 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상과 그런 어떤 예측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법이란 것이 법 조문대로만 하는 걸 법 만능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 미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이건 법 기술자로서 별짓 다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법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버틴 게 와버려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연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거, 우리 6명이라는 것, 이 3분의 2의 수치를 넣는 것은 그건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6명이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애초에 뽑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또 장치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또 뽑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독주해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존폐론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만약의 경우라도 헌법재판소가 또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고 이용당하거나 유린당한 것을 막는 그런 방향은 찾아야지 이제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좀 나름대로 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마지막 여망을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적 양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진행할 때만 해도 국민들이 헌재 존중하고 참 헌법재판관들 역시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왜 헌재 무용론이 나오고 헌재 부셔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거에 너무나 못 미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저도 이제 이 기절을 하나 보고 지금 안창호 예.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소수 의견을 하나 보충 의견을 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까지 반드시 명기해달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있어요. 이후에 안창호 위원장의 문제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한, 참 저가 좀 약간 이 부분에 좀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의견을 냅니다만은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때는 당파성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뻗팅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헌법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고 최후의 보루로서 자부심 있게 사명감 있게 판결을 저는 결정을 내리라고 보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더 감안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이행해 주는 기관으로까지 격상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헌법학자신데 정말 제가 죄송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수님은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승복하자고. 승복하고 잘못한 사람이 승복해야죠. 그 결정은 잘못 내린 거죠. 우리가 승복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형이라도 기각이라든가 각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이런 헌법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결은요, 국민의 저항권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은 그러겠죠. 뭐야? 불복한다고? 불복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대통령을 징계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이유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 나눈 것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제가 시작했던 대로, 평의를 이제 마쳤다. 그러면 편결을 하고 날짜를 잡는다.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라는 문제고 상당히 두꺼운 결정문이 완성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날 당일날이 어느 날짜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읽어 들어가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더 가슴을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주문 읽는 방법이 틀린데 하여튼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고 예.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라는 만약은 설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복 얘기 나오면 사실 기분이 나쁜 게 그런 겁니다. 뭘 따질 걸 갖고 따져야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난 판결까지 불복을 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내가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내 가족을 꽁꽁 묶고 강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놈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온갖 기술을 부려가지고 벌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됐냐면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법은 보기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은 위반된다. 그다음에 장관을 해임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장관을 쓰게끔 한 것은 그것도 이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야당에서.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취임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안 지켰다. 뭐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답변하기를 그 취임 선서는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건 각하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킬 만한 사람인가, 중대성은 있는가,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봅니다. 국민이 신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기각을 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대국민 담화 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때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위반하지 않아도 특별한 위반이 없어도 위반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없어도 신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이다. 이 파면 근거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국가니까 현재 신분을 인정했을 때 12월 3일 날 당일 전에 불법 개헌 선포를 했고 포고령 1호를 발표까지 했고 그다음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뒤졌고 정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그랬고 단정까지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압수수색했고 이런 문제를 놔두고 중대성이 없다 자유민주 국민의 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소개한 것은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결론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논리는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때 와가지고 갑자기 바뀐다 하려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아니 과반수 이상이 뭐 윤석열 말만 따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아까 뭐 안창호 위원장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같이 평의를 하다 보면 왜 만장일치가 나오겠어요? 만약 재판이란 만장일치 안 나옵니다. 그래. 상식적으로 얘기는 대통령이 아닌 거야. 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늦춰진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타 공무원들의 탄핵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고를 수 있는 날짜를 좀 지연시킨 요인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보시고 그러나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인용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조금은 내려갔는데 많이는 안 내려갔습니다. 칸다이님에서요. 칸다이님. 기각되면 다 끌려갑니다. 교수님도 앵커님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각자 도생님께서 이런 질문 하나 주셨는데 교수님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 국민투표로 해임하면 되지 헌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이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헌재만 보고 목을 매야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이제 탄핵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 위헌 법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남겨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헌법법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재판소 따로 둘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헌법 개헌도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개 이야기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다음 중 누구를 더 믿습니까? 1번 국회의원, 2번 처음 본 사람.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 그래요. 국회의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저항권을 발동한다든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4.19, 60항쟁 그때마다 헌법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시킨 것도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즌2가 온 겁니다. 국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이 추운 날 나서야만 하고 일상생활을 버려야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만 의존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무조건 국민 소환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원치 않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절대로 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대통령 특히 국회의원도 4년마다 한 번씩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 받으려고 온갖 자기의 어떤 그 속내를 버려서라도 어떤 국민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놔두면 안 돼요. 저도 지금 각자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일부 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국민 여론은 탄핵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정치 집단이 과반 3분의 2가 돼서 탄핵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국민 여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네들이 하고 있냐라고 해서 정치권을 심판해서 그때 노무현 탄핵했던데 그 다음 총선 때 딱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심판을 하면 60일 이내에 신임 투표를 물어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고 그거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느니 지금 며칠 안에 하기로 했죠? 90일 안에 하기로 돼 있나요? 60일. 60일? 지금 60일 넘었잖아요.
아, 그저 헌법재판소요? 네. 아, 그래서 날짜 꽤 깁니다. 한 180일까지 돼 있는데 그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180일간 국민들 어쩌라는 말이에요. 60일 이내에 어차피 대선 치를 거 신임해가지고 무슨 아니면 말인지 알겠네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을 좀 아까 그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민 소환에 대해서 그 굉장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반수가 치른 대통령이 돼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뭐 하여튼 저는 구한말 때부터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탄핵 인용이 끝난 다음에 언젠가는 헌법을 바꿀 예. 때는 그런 채널을 저는 분명히 아니, 마련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하는 짓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소환제나 또 다른 헌법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헌법과 반란 책 제목이 아주 딱 시의적절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서 보시죠? 예, 덕분에 참 책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아휴, 정말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참 야속합니다. 야속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끌어지는 것도 이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놓은 짓들이 너무나 막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한번 올리면요. 예. 이왕이면 마무리도 좀 약간의 위로의 말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현재 어려운 게 우리 마음만 속이 상하고 막 갑갑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걸 전화 이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인용 후에 좋은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원상 회복만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출발하는 동력을 얻는 날이 저는 출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는 멋진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희망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오늘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조건 헌법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의 미국 헌법학회 이사장도 맡고 계세요? 네. 미국 헌법학회? 미국 헌법학회 학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최초로 이제 사단법인이 된 학회인데 제가 옛날에 조교로 출발했다가 어느덧 이사장을 작년에 이제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교 때 이사장 자리 하늘같이 보였을 텐데. 하늘같이 보였고 행이라도 내가 저 자리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학자로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뿌듯하고 또 그래서 특히 좀 미국 헌법학회라는 것이 요즘 와서 헌법 바꾸자면 뭘로 바꿔? 그럼 대체로 이제 미국식으로 산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시사적으로도 좀 중대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헌법학회니까 영어로 제가 한 말씀 해드릴게요. I am proud of you. You deserve it.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무조건 헌법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